안녕하세요. 눈뜨는 인생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나는 내가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자는 질 볼트 테일러, 출판사는 윌북입니다. 뇌졸중이 내게 안겨준 통찰, 예기치 않게 뇌의 깊숙한 곳까지 여행을 하고 보니 내 몸과 인지력, 감정과 영혼이 완전히 회복했다는 사실이 얼마나 고맙고 놀라운지 모른다. 좌뇌의 능력을 되찾으려 노력한 오랜 세월은 고난의 연속이었다. 좌뇌 신경망의 기능을 잃었을 때 단순히 기능만 사라진 게 아니었다. 적성회로에 연결되어 있던 나만의 다양한 개성 또한 사라졌다. 평생 동안 느껴온 감정적 반응과 부정적 사고, 내 몸의 세포 기능을 되찾은 과정은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다. 신경해부학의 관점으로 보나 심리적으로도 매혹적인 시기였다. 나는 좌뇌의 능력을 되찾고 싶었지만 복구되는 왼쪽 뇌에서 싹트는 개성 가운데는 우뇌의 인식과 조화되기 어려운 것도 분명히 있었다. 내가 지속적으로 맞닥뜨리는 질문은 이러했다. 내가 되찾고 싶은 기억이나 능력 외에 그와 연결된 감정과 개성까지 꼭 되찾아야 할까? 예를 들어 나 자신을 예전처럼 전체에서 분리된 단일하고 견고한 존재인 자아로 지각하면서도 자기중심주의, 논쟁을 좋아하는 욕구, 늘 정상적이어야 한다는 강박, 이별과 죽음에 대한 공포 등과 연결되는 세포들은 회복되지 않을 수 없을까? 돈의 가치를 두되 결핍, 탐욕, 이기심의 신경고리와는 접속하지 않을 수 없을까? 세상에서 내 위치를 되찾고 유계질서의 개임을 하되 공감 능력과 평등의식은 그대로 간직할 수 없을까? 내 가족과 관계를 다시 맺으면서 여동생으로서 관련되는 문제들에는 얽히지 않을 수 없을까?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내가 발견한 우주와 합일된 느낌을 좌뇌와 서로 조화시킬 수 없을까? 좌뇌의 능력을 되찾으려면 새로 얻은 우뇌 의식과 가치체계, 그와 관련한 개성을 얼마나 많이 희생해야 할까 생각해 보았다. 나는 우주와 연결된 감정을 잃고 싶지 않았다. 나 자신을 모든 것에서 분리된 존재로 두는 건 싫었다. 뇌의 회전 속도가 너무 빨라져서 진정한 자아와 더 이상 접촉할 수 없게 되는 건 원하지 않았다. 솔직히 말하건대 세상 모든 번뇌로부터의 해방감, 열방과 같은 느낌일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해방감을 포기할 순 없었다. 내가 다시 정상적인 사람으로 돌아가려면 우뇌가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할까? 현대 신경과학자들은 양측 방구의 기능적 비대칭을 신경학적 관점에서 학술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며 만족해 한다. 하지만 두 구조물 안에 포함된 심리나 개성의 차이는 자세하게 언급하지 않는다. 그냥 오른쪽 뇌가 언어나 논리적 사고를 이해하지 못한다며 멸시하며 하찮게 취급한다. 우뇌는 걷잡을 수 없고 걸핏하면 폭력을 쓰고 멍청하고 무식하며 심지어 의식도 없는 성격을 가진 것으로 그려진다. 심지어 이 여성만 사라지면 우리가 더 나은 존재가 될 것만 같다. 이와 대조적으로 좌뇌는 흔히들
언어적이고 순차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명석하며 의식이 머무는 기관으로 징송된다. 뇌졸중을 겪기 전에는 좌뇌의 세포들이 우뇌의 세포들을 지배했다. 왼쪽 뇌에 판단 내리고 분석하는 성격이 내 개성을 좌지우지했던 것이다. 그러다가 출혈이 일어나 좌뇌의 언어 중추 세포들이 망가지자 더 이상 오른쪽 뇌의 세포들을 억제하지 못했다. 그 결과 서로 다른 두 성격이 두개골에 공존하는 느낌이 들었다. 뇌의 양쪽은 그저 신경 차원에서 서로 다르게 지각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었다. 받아들이는 정보 유형에 두는 가치도 확연히 달라서 완전히 다른 성격을 드러냈다. 나는 뇌졸중 경험을 통해 우뇌 의식의 핵심에는 마음의 깊은 평화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성격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는 평화와 사랑, 기쁨, 공감을 표현하는 일을 전담하고 있었다. 내가 다중인격 장애라는 말은 아니다. 상황은 내가 관찰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하다. 오른쪽 뇌의 성격과 왼쪽 뇌의 성격을 구별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분명 어려운 일이다. 스스로를 하나의 의식을 가진 단일한 존재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금만 지도를 받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아니더라도 부모나 다른 가까운 사람에게서 이런 두 성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여러분이 어느 쪽 뇌에서 자신의 성격을 찾고 자신만의 정체성을 자랑스럽게 여겨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결정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나의 목표이다. 우리의 두개골 안에 무엇이 들어앉아 있는지 알게 되면 뇌의 균형을 바로잡아 원하는 삶에 가까이 갈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머릿속에서 상극인 두 성격이 주도권을 놓고 다투는 것을 경험한다. 실제로 내가 이야기를 나눠본 거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에게 자신의 성격에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예리하게 자각하고 있었다. 머리가 뭔가를 하려고 말하는데 마음은 반대의 일을 시키는 곤란한 상황을 겪기도 한다. 생각하는 것과 느끼는 것을 구별하려는 사람도 있다. 누군가는 우리의 이성과 몸의 본능을 말하기도 하고 소자의 마음과 대자의 마음, 사소한 자아와 진정한 내적 자아를 대립시키는 사람도 있다. 노동하는 마음과 쉬고 싶은 마음, 연구자의 마음과 외교관의 마음, 이것을 대비시키는 사람, 남성적 마음과 여성적 마음, 양의 의식과 음의 의식을 대비시키는 사람도 있다. 심리학자 칼 융의 주종자라면 감각하는 마음과 직관하는 마음, 판단하는 마음과 지각하는 마음이라고 했을 것이다. 경험에 따라 두 구조물을 어떤 언어로 표현하든 이는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는 양쪽 뇌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회복 과정에서 나는 양측 방구의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내 생각을 좌우하는 성격을 내가 직접 선택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이는 중요한 문제였다. 내 운의 성격의 밑바탕에는 깊은 마음의 평화와 공감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우뇌에 이런 성격을 담당하는 회로를 가동하는데 많은 시간을 들일수록 우리가 세상을 향해 보내는 평화와 공감의 메시지도 많아지고 그만큼
세상에 더 많은 평화와 공감이 쌓이게 된다. 결국 어느 뇌가 어떤 유형의 정보를 처리하는지 분명히 알게 되면 우리가 개인으로서 나아가 인류의 일원으로서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방식에 더 많은 선택의 여지가 생기는 것이다. 신경해부학의 관점에서 보자면 좌뇌의 언어 중추와 정위연합 영역이 기능을 멈추었을 때 내 운에는 깊은 마음의 평화 상태에 들어섰다. 앤드류 뉴버그와 유진 다큄리 박사가 몇 년 전에 수행한 뇌 연구를 통해 나의 뇌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제대로 이행할 수 있었다. 이들은 단일 광자 방출 단층 검사 기술을 사용하여 종교적 혹은 영적 경험의 밑바탕에 있는 신경해부 구조를 확인했다. 우리가 개인의 존재에서 벗어나 우주, 즉 신, 열반, 극도의 행복감과 하나가 되는 감정을 느끼는 순간 뇌의 어느 부위가 관여하는지 확인하는 연구에 나선 것이다. 이를 위해 이들은 티베트 수도승과 프란체스코 수도의 수녀들을 불러 단일 광자 방출 단층 검사 기계 안에 들어가 명상을 하거나 기도를 올리게 했다. 이어 명상이 절정에 달하거나 신거의 합의를 느끼는 순간 실을 잡아당기도록 했다. 이 실험을 통해 뇌의 특정 부위의 신경활동이 달라지는 것이 확인되었다. 첫째, 좌뇌 언어 중추의 활동이 감소해 뇌의 제잘거림이 멈추었다. 둘째, 좌뇌 상두정이랑에 위치한 정위연합 영역의 활동이 감소했다. 이 부위는 우리가 신체 경계를 확인하도록 돕는 곳이다. 이곳의 활동이 억제되거나 감각계로부터 들어오는 입력의 양이 줄어들면 우리는 공간감을 잃고 우리 몸이 어디서 시작하고 어디서 끝나는지 알 수 없게 된다. 최근에 이런 연구 덕분에 좌뇌의 언어 중추가 침묵하고 왼쪽 정위연합 영역이 정상적인 감각을 입력받지 못했을 때 내 의식이 바뀌어 몸을 고체가 아니라 유동체로 지각하고 우주와 하나가 되는 기분을 느낀 것을 신경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 오른쪽 뇌와 왼쪽 뇌 양측 방구에서 어떤 정보가 처리되든 혹은 처리되지 않든 나는 나 자신이라는 집단을 여전히 단일한 마음을 가진 단일한 존재로 알고 있다. 우리의 의식은 세포들의 작용이 만들어내는 집단적 의식이며 양측 방구가 서로를 보완하면서 세상에 대한 단일하고 매끈한 지각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얼굴을 인식하는 세포와 회로가 정상적으로 기능하면 나는 여러분의 얼굴을 보고 여러분을 알아볼 수 있다.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않으면 목소리라든가 태도, 걸음걸이 등 다른 정보를 사용하여 여러분의 존재를 확인한다. 언어를 이해하는 세포 회로가 멀쩡하면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 있다. 나에게 내가 누구이고 어디 사는지를 끊임없이 일깨워주는 세포와 회로가 망가지면 나 자신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바뀐다. 뇌의 다른 세포들이 이 특별한 기능을 떠맡는 법을 배우지 않는 한 말이다. 컴퓨터와 마찬가지로 나도 단어를 처리하는 프로그램이 없으면 이 기능을 실행하지 못한다. 양측 방구가 각자 정보를 처리하는 성향을 보면 독자적인 가치체계와 서로 판이한 성격을 가진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
어떤 사람은 두 가지 성격 모두를 잘 다스려 뇌의 양쪽 능력과 개성을 잘 활용한다. 각각의 능력을 잘 조절하고 북돋아 좋은 방향으로 승화시키는 것이다. 이와 달리 편향된 능력을 보이는 사람도 있다. 분석적이고 비판적인 양상의 경직된 사고 패턴을 보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현실과의 끈을 놓고 대부분의 시간을 공상에 빠져 지내는 사람도 있다. 두 성격 사이에 균형을 잘 잡으면 변화를 기꺼이 수용할 만큼 인지력이 유연하면서도 경로에서 이탈하지 않고 현실 감각을 유지할 수 있다. 타고난 인지적 재능을 제대로 평가하고 활용할 줄 안다면 삶의 질이 몰라보게 좋아질 것이다. 우리가 힘을 합쳐 만들어내는 따뜻하고 이해심 넘치는 세상을 상상해 보라. 슬프게도 우리 사회에서 공감을 표현하는 일은 드물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되거나 나쁜 결정을 내렸다며 스스로를 혹은 남을 깎아내리고 헐뜯고 모욕하는데 터무니없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한다. 스스로를 다그칠 때 당신 안에 누군가가 소리를 지르는지, 당신이 소리를 지르는 대상이 누구인지 자문해 본 적이 있는가? 이런 부정적인 사고의 고리가 어떻게 마음속에서 증오감을 부추기고 불안을 가중시키는지 아는가? 그리고 더욱 심각하게도 이런 부정적인 내면의 대화가 당신의 대인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있는가? 생물학적으로 우리는 대단히 강한 존재들이다.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 뉴런의 회로들이 신경망을 이루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행동을 보일지 상당 부분 예상할 수 있다. 특정 회로에 의식적으로 주의를 기울이거나 특정한 생각을 더 많이 할수록 해당 회로나 사고 패턴은 사소한 외부 자극에도 쉽게 작동한다. 게다가 우리의 마음은 대단히 정교한 탐색 기구이다. 우리는 무엇을 찾든 거기에 집중하게끔 설계되었다. 빨간색을 찾는 중이라면 도처에서 이를 찾는다. 처음에는 조금밖에 못 찾겠지만 이 일에 오랫동안 집중하다 보면 누구보다 빠르게 사방에서 빨간색을 보게 된다. 양측 방구의 성격은 사물에 대한 사고방식뿐만 아니라 감정을 처리하고 몸을 움직이는 방식에서도 뚜렷하게 구분된다. 지금은 내 친구들도 내가 어떻게 어깨를 드는지, 어떻게 이마에 주름을 만드는지만 보고도 같이 있던 방에 누가 들어왔는지 알아챈다. 나의 우뇌에게는 지금 여기 right now, right here가 전부이다. 고삐 풀린 여정으로 여기저기 뛰어다닌다. 세상에 아무 걱정도 없다. 많이 웃고 아주 친절하다. 이와 달리 좌뇌는 세세한 면에 집착하고 삶을 꽉 짜인 계획표에 따라 운영한다. 나의 진지한 면을 맡고 있다. 덕을 괴고 과거에 배운 것을 바탕으로 판단을 내린다. 경계를 짓고 모든 것을 옳거나 그른 것, 좋거나 나쁜 것으로 판단한다. 물론 눈살을 찌푸리는 식으로 판단을 드러낸다. 오른쪽 뇌는 현재 순간에 풍요로움의 모든 걸 맞춘다. 삶에 대한 고마움, 살아가며 만나는 모든 사람과 모든 것에 대한 고마움으로 가득하다. 매사에 만족하고 정이 많고 넉넉히 끌어안고 한결같이 낙관적이다. 우뇌의 성격은 좋고 나쁨, 옳고 그름의 판단이 없으므로 모든 것을
상대적으로 바라본다. 현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인정한다. 기온이 어제보다 쌀쌀하다. 괜찮다. 오늘 비가 온다는데 그래도 상관없다. 이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키가 크거나 돈이 많다는 것을 알아볼 수는 있지만 이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리지 않는다. 오른쪽 뇌는 모든 사람을 인류라는 가족의 평등한 일원이라고 여긴다. 영토라든가 인종, 종교 같은 인위적 경계에 상관하지 않는다. 오른쪽 뇌에는 현재 순간 외의 시간이 존재하지 않으며 매 순간이 감각들로 채워진다. 출생이나 죽음은 현재 순간에 일어난다. 기쁨의 경험 역시 현재 순간에 일어난다. 우리 자신보다 거대한 존재를 지각하고 그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경험 또한 현재 순간에 일어난다. 운해에서는 지금 이 순간, the moment of now 만이 끝없이 계속 이어진다. 뇌출혈이 안겨준 가장 큰 축복은 순수함과 내적 기쁨을 담당하는 신경회로를 회복하고 강화할 기회가 생겼다는 것이다. 뇌졸중 덕분에 나는 다시 아이 같은 호기심으로 세상을 마음껏 탐험할 수 있게 되었다. 절박한 위험이 없어서 세상을 안전하게 느꼈고 마치 내 집 뒤뜰인 것처럼 걸었다. 오른쪽 뇌가 움직일 때 우리는 인류의 가능성이라는 직무를 이루고 있는 색시를 들이다. 삶은 축복이며 우리 모두 현재 모습 그대로 아름답다. 내 운해의 성격은 모험심이 강하고 풍요로움을 찬양하며 사교에 능하다. 비언어적 소통에 탁월하고 상대방의 감정을 정확하게 알아내 감정이입에 능숙하다. 또한 감정의 몰입이 일어나 우주와 하나됨을 느끼게 한다. 나의 종교적 마음이 머무는 곳도 운해에 있다. 덕분에 나는 현명한 관찰자가 된다. 직관과 고차원적 의식이 여기서 생긴다. 오른쪽 뇌는 항상 현재형이며 시간 감각이 없다. 운해의 타고난 기능 가운데 하나는 낡은 정보가 담긴 파일을 새롭게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매 순간 새로운 깨달음을 가져다 준다는 점이다. 나는 유년기 내내 호박을 먹지 못했다. 그런데 운의 덕분에 기꺼이 호박에 재도전할 수 있었고 지금은 호박을 아주 좋아한다. 많은 사람들이 좌뇌로 판단을 내린 후 파일 업데이트를 위해 선뜻 오른쪽으로, 다시 말해 운의 의식으로 넘어가지 못한다. 그래서 판단을 한번 내리고 나면 그 결정을 끝까지 고집하는 사람이 많다. 내가 깨닫기로 지배욕이 강한 좌뇌가 가장 싫어하는 일은 제한적인 두개골 공간을 개방적인 운해와 공유해야 한다는 것이다. 내 오른쪽 뇌는 새로운 가능성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틀에서 벗어나 사고한다. 틀을 만든 장본인인 좌뇌가 세운 규칙과 규제에 얽매이지 않는다. 그래서 창의력을 발휘해 새로운 일을 시도한다. 혼란이 창의적 과정의 첫 단계임을 잘 안다. 근운동 감각이 뛰어나고 기민하며 육체가 세상 속으로 뛰어드는 것을 사랑한다. 내 세포들이 직감이라는 통로를 통해 보내는 미묘한 메시지를 잘 받아들이며 촉감과 경험을 통해 배운다. 내 운해는 자유를 찬양하며 과거의 발목이 잡히거나 미래에 일어날 혹은 일어나지 않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내 삶과 세포들의 건강을 존중한다. 그리고
내 몸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같은 사회의 일원인 당신의 몸과 우리의 정신 건강을 염려하며 이 땅의 모든 생명에 관심을 갖는다. 오른쪽 뇌의 의식은 우리 몸의 모든 세포에 어머니 난자와 아버지 정자가 결합했을 때 만들어진 처음의 세포와 똑같은 분자적 지성이 들어있음을 높이 평가한다. 내 오른쪽 뇌는 내가 50조 개의 분자들이 만들어낸 생명임을 이해한다. 우리 모두가 서로 연결되어 정교한 구조의 우주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내부의 박자에 맞춰 열정적으로 행진한다. 경계의 지각에서 완전히 놓여 난 오른쪽 뇌는 이렇게 소리친다. 나는 모든 것의 일부이다. 이 땅의 우리 모두는 형제 자매들이다. 우리는 이 세상을 좀 더 평화롭고 친절한 곳으로 만들기 위해 여기에 왔다. 우뇌는 살아있는 모든 개체들이 서로 통하는 것을 본다. 여러분도 여러분 안에 잠재되어 있는 우뇌의 성격을 깨닫기를 바란다. 우뇌가 개방적이고 열정적으로 삶을 꾀하는 것을 칭송하긴 했지만 사실 좌뇌의 능력도 놀랍기는 마찬가지다. 회복에 걸린 10년의 세월 동안 내가 보다 큰 비중을 두며 에너지를 쏟은 것이 바로 이 부위였다. 왼쪽 뇌는 모든 에너지, 지금 이 순간에 관한 모든 정보, 그리고 오른쪽 뇌가 인식하는 모든 가능성을 받아들여 감당할 만한 것으로 만들어낸다. 좌뇌는 내가 외부 세계와 소통할 때 사용하는 도구다. 우뇌가 이미지들의 콜라주로 생각한다면 좌뇌는 언어로 생각하고 끊임없이 내게 말을 건넨다. 뇌의 제잘거림을 통해 내가 삶에 뒤처지지 않게 해줄 뿐만 아니라 정체성을 드러내주기도 한다. 좌뇌의 언어 중추가 나는 무엇이다 라고 말함으로써 나는 영원한 우주의 흐름에서 떨어져 나온 독립적인 존재, 단일하고 견고한 존재가 된다. 정보 조직 능력에 관한 한 좌뇌보다 뛰어난 도구는 세상에 없을 것이다. 모든 것을 범주화하고 조직하고 설명하고 판단하고 날카롭게 분석할 줄 아는 자신의 능력에 자부심을 갖고 있다. 찬찬히 생각하고 계산하는 일에 능하다. 실제로 소리내어 말하지 않더라도 속으로 이론화하고 합리화하고 기억하느라 늘 분주하다. 완벽주의자이며 회사나 집안을 책임지는 놀라운 관리인이다. 모든 것은 그에 맞는 자리가 있고 모든 것은 제자리에 있어야 해. 이것이 왼쪽 뇌의 좌우명이다. 오른쪽 뇌가 인간적인 사랑을 높이 산다면 왼쪽 뇌는 재정과 경제에 관심이 많다. 행위의 측면에서 볼 때 왼쪽 뇌는 여러 일들을 동시에 척척 해내는 멀티태스킹을 즐긴다. 참으로 바쁜 꿀벌이며 하루에 해야 할 일을 얼마나 많이 처리했는지에 따라 그 가치가 결정되기도 한다. 순차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기계 조작에 능숙하다. 자유와 개성에 집중할 수 있는 타고난 일꾼이다. 왼쪽 뇌는 특히 패턴 파악을 잘한다. 그래서 다량의 정보를 재빨리 처리할 수 있다. 외부 세계에서 벌어지는 경험을 따라잡기 위해 놀라우리만치 빠른 속도로 정보를 처리하는 것이다. 이에 비하면 오른쪽 뇌의 처리 속도는 괭이질에 가깝다. 오른쪽 뇌가 게을러질 수 있다면 왼쪽 뇌는 지나치게 들뜰 수 있다. 양측 방구의 사고 속도와 정보 처리 방식의 차이, 그리고
사고, 말, 행동 가운데 무엇을 관장하는가 하는 차이는 절이 가능한 감각 정보의 유형이 서로 다른 것과도 관계가 있다. 오른쪽 뇌는 빛의 긴 파장을 지각한다. 그래서 우뇌의 시각적인 지각은 다소 불분명해 보인다. 모서리 지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물들이 서로 어떻게 관련되는가 하는 큰 그림에 집중하게 된다. 또한 뱃속의 꾸르륵 소리 같은 자연스러운 생리적 반응이 만들어내는 낮은 주파수 소리와 통한다. 생물학적으로 우리의 생리작용에 주목하도록 설계되었다. 이와 달리 왼쪽 뇌는 짧은 광파를 지각해 날카로운 경계를 명확히 분간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그래서 가까이 붙어있는 대상들 사이에 경계를 확인하는 일에 선수다. 또한 좌뇌의 언어 중추는 높은 주파수 소리에 민감해서 보통 언어와 관련되는 톤을 감지하고 구분하고 해석하는 일을 돕는다. 좌뇌의 가장 뛰어난 특질로 이야기를 엮어내는 재주를 빼놓을 수 없다. 좌뇌의 언어 중추에서 이야기를 담당하는 부위는 최소한의 정보를 갖고 바깥 세상을 이해하도록 특별히 설계되었다. 세부 사항들을 입수해서 하나로 엮어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무엇보다 인상적인 것은 왼쪽 뇌가 이야기를 지어내는 능력이다. 실제 자료 사이에 틈이 있으면 이를 감쪽같이 메운다. 게다가 스토리 라인을 만드는 과정에서 다른 시나리오를 지어내기도 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좋든 싫든 진심으로 공감을 느끼는 상황이 되면 왼쪽 뇌가 이런 감정 회로에 접속해서 만일의 가능성을 다 살펴본다. 왼쪽 뇌의 언어 중추가 회복되어 다시 기능하기 시작하자 나는 머릿속 이야기꾼이 최소한의 자료로 어떻게 결론을 끌어내는지 관찰하며 많은 시간을 보냈다. 오랫동안 이야기꾼의 익살맞은 행동이 우스꽝스럽게 보였다. 적어도 왼쪽 뇌가 자신이 만들어낸 이야기를 나머지 뇌가 정말로 믿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깨닫기 전까지는 말이다. 왼쪽 뇌의 성격과 능력이 회복되는 내내 나는 좌뇌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믿었고 그 믿음은 내게 굉장히 중요했다. 하지만 내가 실제로 아는 것과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간극이 있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나는 이야기꾼이 혹시라도 내 삶의 극적인 사건이나 심적인 외상을 자극할지 몰라 경계해야 한다. 같은 맥락에서 하는 말인데 왼쪽 뇌는 열정적으로 이야기를 만들어 사실이라고 내놓을 때마다 스스로 반복하려는 경향이 보인다. 내 마음에서 반복되는 사고 패턴의 고리가 만들어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고의 고리를 제대로 제어하지 못해 습관적으로 황폐한 가능성을 떠올린다. 불행히도 우리 사회는 아이들에게 자신만의 마음의 정원을 세심하게 돌봐야 한다고 가르치지 않는다. 뇌 속에서 벌어지는 상황에 대한 세심한 관리법을 배우지 못했으므로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마음 졸일 뿐만 아니라 광고 공세나 정치 조작에도 금세 마음이 흔들린다. 내가 회복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왼쪽 뇌의 부위가 있다. 비열하게 굴고 끊임없이 걱정하고 나 자신이나 남들에게 막말을 하는 경향이 있는 좌뇌의 성격이었다. 솔직히 말하면 이런 태도가 내 몸 안에 불러일으키는
생리적 느낌이 싫었다. 가슴이 답답해지고 혈압이 치솟고 이마가 부어올라 두통이 일어나는 현상 말이다. 아울러 과거의 고통스러웠던 기억을 자동으로 머릿속에 재상하는 오래된 감정 회로도 되살리고 싶지 않았다. 과거의 고통에 사로잡혀 살기에는 인생이 너무도 짧았다. 회복 과정 중에 나는 고집스럽고 오만하고 비꼬기 좋아하고 질투심 많은 내 성격을 담당하는 부위가 상처받은 왼쪽 뇌의 자아 중추 안에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 부위는 나를 지독한 패배자로 만들고 원한을 품고 거짓말을 하고 심지어 복수를 꾸미게 한다. 이런 성격을 되살리면 새롭게 찾은 운의 순수함을 위협할 게 분명하다. 나는 이런 낡은 회로들을 그냥 내버려 둔 채 좌뇌의 자아 중추를 회복하려고 의식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뇌를 다스리는 법. 나는 책임감이란 특정 순간 감각계로 들어오는 자극에 어떻게 반응할지 선택하는 능력이라고 정의한다. 자동으로 활성화되는 변형계 감정 프로그램도 있는데 하나의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었다가 완전히 멈추는데 90초 정도가 걸린다. 가령 분노라는 감정은 자동으로 유발되도록 설계된 반응이다. 어떤 계기로 인해 뇌가 분비한 화학물질이 몸에 차오르고 우리는 생리적 반응을 겪게 된다. 최초의 자극이 있고 90초 안에 분노를 구성하는 화학 성분이 혈류에서 완전히 빠져나가면 우리의 자동 반응은 끝이 난다. 그런데 90초가 지났는데도 여전히 화가 나 있다면 그것은 그 회로가 계속해서 돌도록 스스로 의식적으로 선택했기 때문이다. 순간순간 우리는 신경회로에 다시 접촉할지 아니면 감정을 스쳐 지나가는 단순한 생리현상으로 사라지게 할지 선택하는 것이다. 왼쪽 뇌와 오른쪽 뇌의 성격을 받아들이는 문제와 관련하여 흥미로운 것은 어떤 상황이든 다르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이다. 같은 양의 물이 든 컵을 보고도 물이 겨우 반밖에 안 찼다고 할 수도 있고 반이나 찼다고 할 수도 있는 것처럼 말이다. 당신이 분노와 좌절로 나를 대할 때 나는 당신의 분노를 그대로 받아 싸움을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당신의 감정에 공감해 이해하는 마음으로 대할 수도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고 있지만 우리는 매 순간 어떻게 반응할지 무의식적으로 선택한다. 이때 미리 프로그램된 반응의 패턴 변형계에 익숙해져 자동 조종 장치에 우리의 삶을 맡기기가 쉽다. 나는 고차적 피질 세포가 변형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 더 많이 주목할수록 내가 생각하고 느끼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결정권이 많아진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래서 자동 회로가 어떤 선택을 내리는지 주시하면서 힘을 기르고 의식적으로 더 많은 선택을 내린다. 장기적으로는 내 삶의 모습을 내가 책임지려는 것이다. 요즘 나는 나의 뇌에 매료되어 대부분의 시간을 생각에 관해 생각하며 보낸다. 소크라테스가 말했듯이 검토되지 않은 삶은 살아갈 가치가 없다. 고통을 안겨주는 생각은 할 필요가 없다는 깨달음은 그 무엇보다 큰 힘이 되었다. 어떤 고통스러운 생각을 하더라도 내가 자발적으로 그 감정 회로에 접속했다는 것을 알기만 하면 괜찮아진다. 결국 그 생각을 멈출 의식적인 힘이 내게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몸 상태나 심정이 어떻든 상관없이 언제든 오른쪽 의식으로 넘어가
평화롭고 사랑스러운 마음을 선택할 수 있다. 나는 오른쪽 뇌에 너그러운 시선으로 주위 환경을 살펴볼 때가 많다. 마음의 기쁨을 그대로 간직하면서 감정적으로 예민한 회로와 거리를 둘 수 있기 때문이다. 무언가가 내 영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지 부정적인 영향을 줄지 스스로 판단한다. 최근에 나는 차를 운전하며 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부르다가 유감스럽게도 과속 주행으로 걸리고 말았다. 아마 내 몸속에 너무 많은 열정이 흘렀나 보다. 딱지를 받고는 괜히 기분 상하지 말자고 수십 번이나 마음속으로 다짐해야 했다. 나지막한 부정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추한 머리를 쳐들고 나를 자극했다. 상황을 다른 각도에서 보려고 노력했다. 그렇다고 해서 결과가 달라지지는 않는데도 말이다. 솔직히 좌뇌라는 이야기꾼의 이런 집착은 시간 낭비이자 감정적 소모일 뿐이다. 나는 뇌졸중 덕분에 의식적으로 과거의 일에 연연하지 않고 현재에 집중함으로써 내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는 법을 배웠다. 가끔은 나와 다른 사람의 좌뇌의 의식과 태도가 서로 충돌하여 논의를 벌이거나 감정이 고조될 때 순수한 만족을 느끼기도 한다. 하지만 공격성이 내 몸을 지배할 때 기분은 그리 좋지 않다. 그래서 적대적인 대결은 피하고 공감을 선택하는 경우가 더 많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지 쓰인 매뉴얼을 가지고 세상에 태어나는 사람은 없다. 그래서 나는 남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 정말 편하다. 생물학적으로 타고난 고통스러운 감정의 짐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고 무거운지 생각하고 상대를 공감의 마음으로 대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실수도 일어날 것이다. 하지만 스스로를 자책하거나 자신의 행동과 실수를 자신만의 책임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당신은 당신이고 나는 나다. 마음의 깊은 평화를 느끼고 친절함을 공유하는 것은 서로를 위한 선택이다. 타인을 용서하고 스스로를 용서해야 한다. 지금 이 순간을 완벽한 순간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지금까지 나는 내가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에서 일부 발췌하여 읽어드렸습니다. 스스로 뇌과학자인 짐 볼트 테일러 박사는 37세의 나이에 좌뇌 혈관 기형으로 인해 심각한 뇌졸중을 겪었습니다. 이로 인해 언어 능력, 기억, 운동 기능을 상실했지만 그녀는 뇌의 가소성을 활용한 8년간의 재활과 꾸준한 노력을 통해 모든 기능을 회복했습니다. 회복 과정에서 뇌의 작동 방식에 대해 깊은 통찰을 얻었으며 자신의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이 책을 집필했습니다. 모두 읽어드리고 싶은 책입니다. 한 인생이 달라질 수도 있는 영감을 주는 책입니다. 좋은 책을 써주시고 또한 편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책을 읽고 점점 더 성장해 갔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